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교 통일 수재들 외통수 4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 해준 두 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로 너무 많은 청년들을 황망하게 떠나보냈습니다. 우선 희생자분들과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그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 송 전 대표는 그 참사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어제 다녀왔습니다. 거기 골목도 가봤더니 정말 그 좁은 골목에서 그 많은 수가 사망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제가 전 용산구청장이었던 성장현 그분과 이제 만나 작년에 어땠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작년에는 구청장, 용산서장이 사전 대비 회의를 해가지고 그 용산구 그 이태원 그 관광특구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회장하고 같이 해서 민관이 협조로 잘 관리를 해서 오르막 그 내리막길 같은 데는 올라가게만 하고 내려오는 거는 좀 자제하도록 옆으로 분산시켜서 17만 명이 왔는데도 잘 관리를 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제대로 안 되고 경찰 배치도 약했지만 거기도 실제 다 뭐 마약 단속용으로 배치가 됐고 실제 그 혼잡 경비용으로는 거의 배치가 안 됐고요. 특히 뭐 구청장이 사전 회의도 안 했고 부구청장이 좀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특히 문제는 관광특구 회장 맹기훈 씨를 그러니까 해임돼 버렸어요. 사실상 해임. 그 한두 달 놔두고. 그러니까 상인회도 그쪽 자기 쪽 사람들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가동이 안 돼서 좀 무방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 참사 원인 책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송 전 대표도 근조 리본을 달고 있고 우리 장관님도 검은색 넥타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메고 오셨는데, 그 정부에서 근조 글자가 보이지 않게 달으라고 했던데 그건 뭔 이유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일선에서는 갑자기 준비를 못하니까 이 리본을 뒤집어서 달았다 그런 사람도 많던데, 그건 뭐 때문에 글자를 보이지 않게 하라?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던데. 그러니까 이게 무속이나 미신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난번 영국에서도 조문 안 한 것도 그렇고 뭔가 아무튼 이게 이상한 알 수 없는 해명되지 않은 이유에 의해서 국정이 왜곡된다는 느낌이 들어 걱정이 됩니다. 나라가 그런 뭐 무속이나 뭐 미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참 이게 뭐 고조선으로 돌아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 근조 리본을 다는데 글자가 없이 달아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갔고,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근조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아침입니다.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아마 낙탄된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울릉도 쪽으로 쐈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아마 지금 4일까지 계속될 겁니다. 4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겁나는 훈련인데, 그 틈새로 그 사이를 뚫고 미사일을 그냥 정동 방향이 아니라 동남쪽으로 쏴서 울릉도 쪽에 떨어지게 했다는 것은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중 훈련 이거 다 겁내지 않고 정면 돌파해서 뭉개고 가겠다. 핵실험도 미국에서 경고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나는 근조 리본을 어디서 파는지 몰라가지고 문방구에서 사야 되나 알아봐야 되겠는데, 넥타이는 지금 까만 걸로 메고 왔습니다. 지금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북쪽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동포로서 말만 우리 민족끼리 강조하지 말고, 이럴 때
참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싶다 하는 애도를 표시하고 조의를 정중하게 또 아직도 그 남북 통신 연락은 돼요. 그걸 통해서라도 전통문이라도 하나 보내는 것이 앞으로 언제 지금 남북 관계가 좋아질지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남북 관계가 계속 나빠지고 있지만 언제 다시 또 남북 관계가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뒷날을 생각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중한 조의를 표해주기 바랍니다. 아마 북쪽에서 이 방송을 예의주시할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우리 언론 보도 내지는 뭐 유튜브 같은 거 꼼꼼하게 챙깁니다. 예,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이동형 TV에 아마 주목의 대상이에요. 예.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장관님 뜻에 정말 공감이 되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보고. 예. 푸틴 대통령도 그 시진핑 주석도 남의 나라인데 네. 남의 민족이고 동포가 아닌데도 조의를 표하는데 동포끼리 가까이 살면서 그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과거 뭐 수해 입었을 때도 서로 사실은 뭐 물품도 지원하고 이런 예가 또 있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가 두려울 것은 적이 미국이나 남한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다 이런 그런 유사한 표현을 했었죠. 예. 그때 상당한 좀 반향이 있었는데 그런 성숙한 자세가 요구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오늘 미사일을 쐈는데 그 아까 장관님께서 이 한미 공중훈련 네.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죠. 이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상당히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북한 비행기 숫자가 많다라지만 비행기 항공료가 경제 제재로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할 만큼의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전투 상태를 유지하려면 120시간 1년에 전투 비행을 해야 된다는데 북한은 12시간밖에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해봤다는 게 여러 가지로 어설펐고 한미 합동 공중훈련에 상할 만한 훈련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기름도 없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로 그에 대한 자신들의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장관님 이게 낙탄이 아니라 의도적인 표시겠죠? 울릉도 남쪽으로 한 게? 저는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도성이, 물론 이제 합참에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미 간에 또 합의를 해야만 발표가 되지만 저는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네. 그동안에 정동으로 쏴서 뭐 일본 열도 상공을 걸어질러 가지고 태평양으로 쏜 망정 동남쪽이나 또는 남쪽으로 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건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F-35A, B가 다 참사했고 뭐 B1, B는 이제 참여를 안 했다 그러지만 방어용이라 그랬을 때 저는 이름을 스톰이라는 표현보다는 방패훈련 이렇게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북쪽에서 시비를 걸었더라고요. 이라크 침략 때 데저트 스톰, 사막의 폭풍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번에 비질런트 스톰이다라는 폭풍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걸 가지고 앞에 이제 비질런트라는 단어를 쓰면 쉴드라는 못 쓰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참 이 남북 간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인 긴장이 강화돼서 걱정입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라고 봐요. 그런데 방폭격기 말씀해 주신 그 F-35B 이게 네. 지금 2대가 이번에 들어와서 훈련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북한 외무성에 항해한 장면에도 콕 집어서 이 비행기 이름을 언급하더라고요. 그 일본 그 비행장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뭐 수직 이착륙하는 거거든요. B가 뭐 스텔스 폭격기니까 그렇습니다.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를 때릴 수 있다 이런 걱정하는 겁니까? F-35A도 스텔스고 B도 스텔스인데 A는 이렇게 이착륙하는 것이고 B는 수직 이착륙을 해서 그 일본 경항모에서 이렇게 직접 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은 또 위협성이 큰 거죠. 스텔스가 그 레이더에 잘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가까이 와도 감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위협적이죠. 그게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무기가 지금 동원된 그 비질런트 스톰을 굉장히 겁낸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남쪽 그 동남쪽으로 쏘아서 울릉도 쪽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대개 비행기들이 그쪽으로서 북상을 할 테니까 맞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 하는 얘기예요. 의도성이 다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군 당국의 발표를 좀 두고 보고요. 지난주입니다. 27일 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파탄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난번에 이제 나토 초청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갔는데 그때 발언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묻겠다 하는 식의 상당히 이거 미국 대통령이 해야 하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하는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 예. 대한민국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오버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를 비판하는 결의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까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약간 발언이 오버하고 이것이 가지고 후과를 계산하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발언하다가 이제 우리가 무역이 지금 수출까지 줄어들고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려와 함께 러시아가 북한과의 사실 군사적인 협력을 하게 되고 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위험해질 텐데 그걸 감안하고 한 발언인 건지 여러 가지 이번 걸 돌이켜볼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발언의 그 연장선상에서 푸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한국이 무기를 제공하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구체적인 상황을 그 여기저기 내가 좀 알아보니까 그 모스크바에서 열린 다바이 발다이 발다이 네. 그 포럼에서 27일인가 네. 참석자가 푸틴 대통령한테 두 가지를 질문했대요. 네, 우리나라 그 키예프 하나는 대만 문제, 네. 또 하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핵 문제를 풀기 그 수교 이후에 90년 수교 이후에 한국과 관계가 좋았고 특히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러시아도 상당히 한국 정부 입장에 그 동조하는 쪽으로 협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가지고 그 미국 말을 지금 한국이 너무 잘 듣는 것이 이제 그 분명해진 상황에서 미국이 지시하면은 아무 때나 우크라이나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가 미국 말 잘 듣는 나라로 한국, 일본, 독일을 꼽았다는 겁니다. 특수한 관계가 있죠. 독일하고 일본은 패전국이고 일본에 그 한때 점령을 당했고 우리도 미 군정에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다가 이제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뭐 그 견고한 것은 푸틴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문제, 한반도의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협조를 해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한미동맹만 강조하고 미국이 하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 우리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식의 무기 제공을 하거나 여러 가지 군사적 지원을 하면은 한국은 좋겠는가?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자기들이 미국 말을 듣고 한국이 미국 말을 듣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이라든가 당하게 될 불이익을 생각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라고 나는 해석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뭐 무기를 그동안에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반감을 표시한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디 또 스테팽인지 어디에서 그 우크라이나 무기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면서요.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생각도 없지만 워낙에 미국과 가까우니까 미국이 급해진 나머지 한국 정부에다가 너희들 지금 무기 수출도 하는 나라니까 폴란드에도 수출하고 그렇죠. 뭐 여러 군데 그러니 우크라이나도 좀 보내라 하면은 한국 정부가 거기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쐐기를 박는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 이런 말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예비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도 직접
공급한 게 아니라 단서를 달았어요. 폴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고. 그러나 이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는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러시아인들이 4명이 그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전을 그렇게 보낸 것도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같이 이중적으로 표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러시아인들도 4명이 희생당했다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란인들도 사망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우리 외교부에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항의할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라죠. 그러니까 왜 거기에다 항의를 하는 유감을 표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이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동안에 그 며칠 동안 사건 직후 참사 직후 뭐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행정부 뭐 총리 이하 행정부의 그 수장들이 다 그 정부 책임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저께부터인가 예.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면서요. 예. 행안부 장관, 뭐 경찰청장, 그다음에 뭐 서울시장 뭐 다 서울시장은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쪽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시장이 사과하기 전에 그 정부 내의 분위기가 아마 그 우리 책임 없다는 식으로 그 조성됐을 때 외교부에서 항의를 했겠죠. 이제는 그 수정해야죠. 예. 지금 또 참사라는 말을 쓰지 말고 사고로 써라. 우리 희생자란 단어 쓰지 말고 사망자로 표현해라.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책임은 없다. 초기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군요. 그렇죠. 외신들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너무나 국격이 떨어진 걸 느끼고 외신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정말 한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World Most Disliked Leader, 예.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지도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비호감 지도자. 비호감 지도자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인시던트 사고라고 굳이 쓰려고 그러는데 디제스터 이건 참사로 그냥 외신이 계속 쓰고 있고 심지어 어떤 외신은 뭐 선거를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니까 참 심각해져. 나 국격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와 인터뷰에서도 보면 외국 기자들이 계속해서 그럼 도대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계속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최 측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저는 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둘이 말을 교정하긴 했다 그러지만 주최 측이 없으니까 더 경찰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최 측이 있으면 주최 측에서 자체 관리가 되니까 좀 더 부담이 줄어지지만 주최가 없이 비조직적 군중이 10만 이상 모이면 훨씬 더 행정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고 주최 측이 없다는 건 용산구청장 정말 형편없는 분이에요. 아니 용산구의 가장 큰 사업이고 전례도 그렇게 해왔는데 방위협의회 의장입니다.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은 군과 경찰, 검찰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저도 인천시장 때 제가 인천시 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17사단 사단장과 검찰청, 경찰청장 전부 불러가지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렇지. 이런 행사는. 당연히 방위협의회 의장인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이 군 병력까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인데 사전 도상훈련 준비를 안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에게 돌아가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장기화될 것처럼 보입니다. 장기화될 것처럼 보이고 이 와중에 푸틴이 뭐 핵무기를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까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3차 세계대전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푸틴의 그런 워딩들은 뭐 액션이라고 봐야겠죠? 블러핑? 그렇습니다. 핵무기는 쓸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고 나는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저는 NPT 정신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러핑이라고 봐야죠. 국제정치 또는 외교에서 블러핑은 상당히 유효한 그 수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블러핑 말하자면 엄포 이걸 통해서 상대방의 그 길을 좀 꺾어 놓으려고 그러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지금 러시아군이
보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그냥 러시아군을 패퇴시키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되게 이제 미국 편을 드는 언론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현장의 사정은 러시아군이 일단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중이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11월 중에는 이제 반격을 가할 거다. 그리고 이제 예비군도 뭐 동원을 하고 있다니까, 이 11월 중에 벌써 11월 됐네요. 11월 중에 반격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혹한이 오기 전에 전선은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우크라이나 그 뒤에 있는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해를 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금년 2월 24일 날 시작이 됐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공격이 해를 넘겨서 내년 2, 3월까지도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달 11월 8일 날 미국 중간 선거가 돼서 미국 하원 선거에 공화당이 이기게 되면은 뭔가 이제 바이든 정부와의 부딪힘을 통해서 이 좀 협상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또 이게 2024년 3월, 4월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그해 11월 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대통령 선거를 한 2년여 앞둔 그런 시점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게 어떻게 작용될지 그때까지 가면 너무 장기화될 것이고, 그래서 올해 아마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상당한 인도적인 문제가 추위에 굶주려서 죽고 동상 걸리고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적극 이번 겨울을 통해서 좀 협상 국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스, 네. 러시아 가스관이 지금 파괴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파괴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은 또 영국이 개입을 했다, 영국군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어쨌건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난방 문제가 있는데, 서유럽 국가들이 되게 러시아 가스를 많이 사서 쓰잖아요. 그것이 그 공급이 중단되거나 하면은 그 서유럽을 앞세운 미국의 대러 공격이 그렇게 그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적당한 선에서 휴전 협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 가면서 무슨 우크라이나를 계속 치면은 러시아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미국만 믿고 이렇게 막 그냥 앞서가는 얘기를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나토 회의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면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는 절단난다 표현했고, 그 표현이 나오자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푸틴이 과민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응했고, 그러면은 우리하고 러시아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뭐 정 장관님이 너무 일방 미국 쪽만 편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너무 경도된 외교를 하다 보면, 동맹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이 경도된 그 행동을 하다 보면 이 한러 관계도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도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대만 문제가 곧 발생할 겁니다.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하면서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지금 표명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 뒤로 물리기가 어려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대만을 후원하기 위해서 주한 미군을 그쪽으로 뺀다든지, 그래서 소위 양안 간에 대만 대륙과 대만 사이에 그걸 양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안 문제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미군이 주한 미군을 그쪽으로 뺀다든지 할 때, 우리 또는 해병대 내지는 우리 해공군이 그쪽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너무 깊숙이 끌려 들어가지 말라 이거야.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사실은 우리는 대북 훈련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대러 훈련의 의미가 큽니다. 사실 또 러시아가 이쪽 쿠릴 열도 쪽으로, 그렇죠. 홋카이도 쪽으로까지
미사일 여러 방 쐈기 때문에도 한미일 연합훈련이 지금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 너무 한미일 연합훈련도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지 완전히 그냥 최선봉에 서가지고 일을 하고 다니다가는 러시아로부터도 불이익을 당하고 중국으로부터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가까이 있으면 불똥이 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죠. 우리가 호주 정도 있다면은 뭐 다르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저나 이재명 후보나 $1,000씩 그 기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전투적인 무기, 이렇게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될 문제고, 특히 이 나토라는 것은 나토에 소속된 국가의 공격은 전체 나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돼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인데, 한미일 이 합동 체계를 동북아의 나토처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미국과 일본에 있는데, 우리가 부하 내동에서 끌려가게 되면 장관이 말씀한 것처럼 일본은 지금 쿠릴 열도에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고, 다오이다오 지금 센가쿠 열도에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있고, 우리하고는 독도에서 영토 분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쟁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분쟁에 끌려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라는 군사 대국을 우리의 가상 적국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걸 신중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한국과 일본은 군사 동맹 관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던 것처럼 저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인태 전략이라고 하나요? 미국이 인도 태평양까지.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가 아마 계속해서 추진될 텐데, 지금 언급해드린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중국하고 다 대립하는 국가인 것이고, 뭐 호주는 지리적으로도 머니까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 나라들이 뭉쳐서 중국하고 대립하려고 하는데, 아마 미국 등등은 우리가 여기 꼈으면 하는 생각이겠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제가 아닙니다. 일제예요, 일제. 그리고 이게 아베 신조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베 신조는 뭐 우길기도 아베 신조 때부터 들고 나오기 시작했지만은, 아베 신조는 외할아버지 그 기시노부스케, 아니 기시다가 아니라 기시노부스케. 기시노부스케가 사실은 그게 태평양 전쟁 때 전범이었었는데 미국이 살려줘가지고 총리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 전범의 후손으로서 그때 기시노부스케 등 도조 히데키, 기시노부스케 등이 꿈꿨던 대동아 공영권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본으로서는 지금은 일본이 직접 중국을 찍어 누르고 아시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일단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헤게모니를 유지해왔던 미국을 등에 업고 그의 힘을 빌려서 중국을 말하자면 제압한 후에 미국의 힘이 더 빠지면은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들어가려고는 아주 원대한 꿈이 결국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발현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이라는 그 전략이 순수 미제도 아니고 일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미국과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인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인도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중국과 연결돼 있잖아요. 분쟁도 있었죠. 분쟁도 옛날에 중인 국경 분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인도는 이미 쿼드 때부터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서는 한 발 뒤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 그 올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IPEF라는 것을 꺼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이게
군사동맹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술동맹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중국의 성장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제 IPEF 개념인데, 그것도 지금 거기에 인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그것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더구나 IPEF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은 우리 삼성하고 SK 중국의 공장도 가지고 있고, 예. 거기에 수출하는 게 의존도가 한 60% 이상 넘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반도체 산업 죽이려고 그럽니까?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한미동맹에 너무 밀착하지 말고, 기술동맹에도 너무 그렇게 밀착하면 안 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언제든지 다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외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쿼드에서 우리 참여하라고 요청도 없잖아요, 사실. 없었대요. 지금. 없는데 우리 보수 정부 보수 언론들은 아니 일본 매체들이 자꾸 그것을 띄우는 거지.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공식적인 참여 요청도 없는데 마치 우리 문재인 정부가 참여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 것도 이상하고. 우리 보수 언론하고 일본 언론들이 이렇게 띄우니까 우리 보수에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장관님 말씀처럼 쿼드의 핵심 국가인 인도는 현재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입니다. SCO.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 회원이기도 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매년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 거기도 초대돼서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양쪽을 다 같이 하고 있어서 쿼드가 중국 포위 전략으로 일치 단계를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제 아베 신조가 주도해서 하는 인태 전략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쿼드가 이제 무력해지니까, 그러면서 이게 그냥 동맹 군사 동맹만 가지고는 중국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술 동맹을 통해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사전에 억제하려고 그러는 그런 전략으로 미국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너무 깊이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바이든이 한국에 왔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윤석열 정부가 한국판 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올해 중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올해 지금 11월인데, 여기서 말하는 한국판 인태 전략은 뭔지, 지금 중국은 이 인태 전략을 중국 포위 전략이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미 패권의 앞잡이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한국판 인태를 만들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최상목입니까? 경제수석이 지금? 최상목 경제수석입니까? 네. 나토에 가서 그랬나요? 이제 한중 무역은 이제 한물 갔다. 예, 더 이상 발전할 수 그런 없다. 얘기는 또 한덕수 총리도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은 버려도 된다는 얘기처럼 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이 한국판 인태 전략을 만들어서 중국과 완전히 원수가 될 겁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래요? 중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 무기 사는 나라 아닙니까, 여기 대한민국이? 무슨 돈으로 미국 무기 살려고 그래요? 부자 감세까지 하는 주제에.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한테는 듣기 좋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지는 길입니다. 그게 한국판 인태 전략이라니. 바이든이 이 얘기를 듣고 지지했다고. 미국 바이든이야 좋죠. 바이든이야 진짜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 지금. 그런 걸 왜 우리가 해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남방 정책을 강화시키는 게 지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걸 강화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한미일 대 북중러 더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의 방향으로 봐서는 한미일은 결국 군사동맹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북중러가 군사동맹으로 가도록 밀어넣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가만히 있겠어요? 특히 중국이 북한을 끌어들일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러시아도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에 이제
그야말로 신냉전 체제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신냉전 다른 체제. 표현이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그 나진 선봉이나 청진항이나 원산항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그 극동 함대가 그쪽으로 만약에 출몰해서 합동 훈련을 한다. 그다음에 북방에 여기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들이 이 동해바다에 만약에 청진항 원산항에 중국 함대를 개방해서 북한이 합동 훈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반도가 정말 무서워지는 거죠. 정말 이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도 중국이 우리와의 지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러시아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거리를 두고 우리하고 지금 양다리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계속 북중로를 몰아붙이는 행위가 과연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지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굉장히 우려를 표현했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요? 그 이야기 광고 잠깐 듣고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광고 1분만 보세요. 올인원 로션 아직도 고민하는 중? 올인원 로션 다 똑같지 않나요? 룩백은 다르다. 룩백? 올인원 유목민군, 당신의 피부 상태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칙칙하고 자글자글해요. 관리를 해야지. 피부 미백 주름 개선은 누구에게나 필수. 복잡한 거 딱 싫어. 복잡한 거 싫어하는 당신이 원하는 피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거촉, 속촉한 피부? 수십 년은 죽어있다가도 수분만 공급되면 되살아나는 부활초를 함유해 피부 수분 부족 해결 싹 가능. 말도 안 돼. 와, 말도 안 되지만 룩백 올인원은 가능하다. 그게 가능해? 명품 화장품 부럽지 않은 원료에 합리적인 가격. 이게 뭐라고? 수분크림, 스킨, 로션, 에센스, 애프터쉐이브, 영양크림까지 6가지를 한 번에. 룩백 맨즈 리페어 올인원 로션.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네, 룩백 올인원 로션 그리고 산삼 순백 광고였습니다. 우리 방송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룩백과 산삼 순백. 자, 지난주인가요? 교도통신이 그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안 되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 배상금을 대신 내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교도통신에서 보도했는데 이번 주 아사히 신문이 또 같은 내용을 또다시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내용은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해서 한국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서 대신 배상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 결국은 우리 정부 판결도 뒤집는 내용, 우리 법원의 판결을 이제 뒤집는 내용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 정서가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교도통신 아사히 신문에서 연속으로 보도했다는 것은 그 취재가 굉장히 잘 됐다는 얘기 같은데,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 같은데? 아니 지금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돈 달라는 문제입니까? 그렇죠. 예. 잘못한 사람들이 사과하는 뜻으로 그렇죠. 예. 사과하는 뜻으로 그 배상을 하라는 건데 그 달을 가르치는 데가 손가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뭔가 지금 그 국민 정서의 그 뿌리라고 그럴까 핵심을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2021년 1월 8일 날 우리 위안부 12분이 일본 정부를 일본 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 승소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정부 때 했던 합의 이후에 새로운 또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고노 요헤이 그 관방장관이 1993년도에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1년 8개월 조사 끝에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 동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고노 담화가 내년이 3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93년? 93년 8월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을 좀 대대적으로 우리 한일 양국에서 캠페인을 해서 저는 그 정신에 맞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도 이제 관련 변호사로 상의를 해보면 일본 최고법원도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일본 최고법원이. 단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우리 법령으로 자연채무라 그러는데 그 말은 미쓰비시나 이런 데서 스미토 뭐 이런 기업들이 월급 그 배상금을 주면은 배임 행위가 안 된다는 거죠. 법적 채무는 사실이니까. 강제로 우리가 집행을 못하지만 자기들이 세계적 기업으로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충분히 광고 효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외교 당국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 정부에서 어쨌든 한국 측에서 재판이 그렇게 났고 그것 때문에 사이가 더 틀어졌으니까 네. 한국이 안을 가지고 와라. 계속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아베 때부터 지금까지. 네. 진짜 적반하장이에요. 예. 응? 적반하장이야.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행태, 지금 일본 언론 기사 난 거 보면 어느 정도 물밑에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났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그 정관님 말씀처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과의 문제인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때린 놈이 맞은 사람 보고 해법을 가져라는 그렇죠. 법이 있어. 때린 놈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치료비 내고 그러고도 앞으로 이런 짓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인데 어떻게 맞은 사람이 당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먼저 이 치료비 낼 테니까 나중에 그거 변제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요? 응? 참. 근데 장관님, 지금 저는 고민이, 청구권 협상 그 조항에 따르면 3조 1항 2항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협상에 이견이 있을 때는 1항의 외교적 노력을 하고, 안 되면 2항을 통해 제3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푼다. 그 3조 2항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가야 될 거냐,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로 보내냐, 이제 일본 측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도 너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합의했던 10억엔 그것도 애매하게 그걸 완전히 무효화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상태로 현재 방치되어 있어요. 그 돈이. 그것도 저는 제가 국회 외통위원장 할 때도 외교부 장관한테 참 그걸 다그치고 그랬는데 좀 애매합니다. 이제 그 돈 처리 문제도 애매한 상태로 65년 한일협정? 예, 청구권 이행협정에 이견 있을 때는 3조 1항에 외교적 노력을 한다. 안 되면 2항에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계속 한국이 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뭐 한국과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 계속 좋지 않았고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든 한일 관계를 풀어야 나의 치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굴욕적으로 생각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 미국 가서도 그렇고. 근데 윤석열 아버님이 윤기중 교수님이 아시다시피 스쿠바 대학의 일본 문부성 장학금으로 그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일본에 대한 친밀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일본에 매달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저렇게 일본에 스토커처럼 기시다 총리한테 뭐 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무슨 절박한 상황이 있을까요? 미국이 그렇게 해라고 시킨 것도 아닐 텐데. 근데 사실 한일 관계를 빨리 원만하게 빨리 원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를 빨리 정상화시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윤석열 정부의 자발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사실상의 지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 됐건 쿼드가 됐건 이걸 추진해 나가는데 중국을 그대로 놔두면 더 커가지고 나중에 미국을 그 멱살잡이 하려고 할 테니까 중국을 꺾기 위해서는 한미일 관계를 삼각동맹으로까지 묶어내야 되는데 미일 동맹 견고하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도 견고하지만 한일 관계가 불편하단 말이야. 지소미아도 지금
어정쩡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그 박근혜 때 지소미아까지 체결하기로 위안부 문제 다 해결됐다고 치고 지소미아 이제 그걸 하기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그걸 어떻게 그 이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북한이 아니 미국 일본이 우리한테 이제 소재 부품 장비를 뭐 주지 않는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이렇게 되면서 한일 관계 불편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힘이 커지는데 이걸 막으려면은 한국과 일본이 저희들끼리 저렇게 다투서는 안 되겠단 말이야. 그러려면은 빨리 이것을 그 해결됐다고 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 사실 2015년 12월 28일 날 그 위안부 문제가 그냥 다 해결됐다고 치고 그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걸로 합의가 됐을 때 28일 날 그때 맨 처음에 전화한 것은 축하 전화한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해를 넘기지 마라. 빨리 그 위안부 문제 등을 털고 가야 된다. 그래야 2016년부터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대동아시아 전략이 정상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이미 날짜를 지정했어요.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미국의 지시였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견제해야만 되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거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대로 우리도 국익이 있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미국과는 협조하되 한일 관계는 그렇게 급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버텨줘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너무 미국 쪽에 밀착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정부인 것 같아요. 이거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위대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길기를 달고 나올 텐데 거기다가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2018년에 우리가 관함식 할 때 자위대가 왔었는데 우리 측에서 우길기를 내려라고 했더니 참가 안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참여한다는 건 이것도 역시 또 매달리는 거 아닌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것도 역시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저렇게 관함식에 참가할 것이다라고 썼단 말이죠. 너무 좀 굴욕적인 모습이어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러니까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미국이 하여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띄워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 국가익을 위해서 우리를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릴 그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11기에 대해서 5.11기를 단 그 군함을 상대로 해서 뭐 그 격려를 하건 말건 저희들끼리 빨리 이거 관계를 정리하고 한일 관계가 복원돼야만 한미일 삼각동맹이 견고해질 수 있다. 그래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요즘 윤석열 정부가 뭐 하는 걸 보면은 문재인 때는 안 그랬나? 뭐 김대중 때는 안 그랬나? 그러니까 문재인 때나 김대중 정부 때 그랬으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 우길기 관함식까지 그냥 아무 저항 없이 가는 것은 결국 미국이 짜놓은 덫에 이제 걸리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께서 그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제 보수적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북한 핵 문제와 북한의 남침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 일본과 군사협력하는 게 뭐게 잘못된 거냐. 이게 좌파들이 선동한다 이런 표현을 쓰신 분도 있는데 모든 게 비용 없이 그냥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일본과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인 적대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을 얻으려다가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적대국 상태가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은 훨씬 국가안보의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거 아니 뭐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 한국의 GDP의 50분의 1 규모인 나라인데 물론 핵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 일본이 뭐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우리의 핵 우산을 제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자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대북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끌어들여서 중국 러시아를 군사적 가상 적대국으로 만든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보수적인 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네. 우리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그 외교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 아닙니까?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미국 힘만 빌려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뭐 일본 힘은 솔직한 얘기로 도움이 안 되고 육자회담 그 협상 과정에서도 일본은 그게 도움이 안 되고 미국이 움직이면은 일본이 따라가는 정도였지 일본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도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가 결국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되지 무턱대고 미국이 다 해결될 거라는 걸 믿고 거기에 그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 미국은 자기네들의 대중 대로 전략을 위해서 일본과 우리를 일체화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그 계산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제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 교차 승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91년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으로 92년도에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하고 또 그 앞에 90년대는 소련과 당시 수교를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가상 그때 적국이었던 소련과 중국과 국교를 수립을 했으면 당연히 북한도 미국, 일본과 국교를 수립을 해야 91년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제 국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상호 교차 승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적대 관계가 해소될 텐데 북일 간에 그런 교섭을 하기 위해서 고이즈미가 방문하기도 하고 그때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여러 가지 그런 통제로 무산된 게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북일 간에 이제 교섭이 시작되고 되려면 이 위안부 문제도 이렇게 어설프게 해결해 가지고는 북일 교섭에 오히려 또 장애가 됩니다. 이 문제도 같이 저는 지혜를 가지고 북일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고노다마의 정신으로 풀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는 북한이 3발만 쏜 게 아니고 10발 이상을 쐈는데 울릉도 쪽으로? 다른 쪽으로 10발 이상 쐈는데 울릉도 쪽으로는 3발을 쏜 거라면 그럼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의도적이다. 그 3발은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이라는 거죠. 네, 실수가 그렇게 아니에요. 해석이 되네요. 예, 그렇고 그 마칠 시간이 되는데 하나만 여쭤보죠. 북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미국 국방부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는 정권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 이례적으로 강한 워딩입니까 아니면 뭐 의뢰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강한 워딩이죠. 지난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정권 붕괴를 걱정을 했어요. 미국의 의도는 우리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정권 붕괴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핵을 그냥 반격의 수단으로만 쓰는 거 아니고 필요하면은 선제적으로 그걸 쓸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핵태세 관련 법률도 제정하고 연설도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지금 정권 붕괴를 가장 두려워하니까 김정은이 정권 붕괴에 올 수 있다는 식으로 겁을 줘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핵실험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에 남북관계와 관련된 한미관계, 그다음 북미관계를 삼각관계를 오랫동안 최일선에서 관찰해온 결과 미국 사람들의 대외 정책에서 블러핑은 때로는 이행할 수 없는 정도로 센 것이 많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일이 자기들 희망대로 돌아가는 희망적 관측을 한 토대 위에서 무슨 정책을 내놓고 발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겁주면은 북한이 말하자면 움츠러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북한은 거기 움츠러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최대 공중 훈련을 하는데 미사일을 지금 훈련 기간 중에 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울릉도 쪽으로 쐈다는 얘기는 비행기가 지금 출발하는 지점이란 말이야. 울릉도 지나면 바로 그냥
그 NLL 넘어가지고 이제 북한 영해 연공으로는 못 들어가겠지만은 그 공해상으로 가서라도 북한을 겁줄 수 있으니까 그 나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그런 그 엄포로 그 북한의 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 바이든 정부가 지금 그 11월 7일, 8일이죠 선거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적어도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FR에서 이미 비핵화는 끝났으니까 비확산을 전체로 한 핵군축 협상을 미국이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CFR의 그 리처드 하스 회장이. 그 CFR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 연구 싱크탱크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국무부 쪽에서는 그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대북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남겨두고 뭐 플랜 B를 연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런 스타디를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미국이 그 방향으로 들 때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 되지 않으려면은. 근데 정말 옛날에는 사실 그 한미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겁이 나서 어디 뭐 자기 위치도 안 알리고 숨어 있다는 뭐 보도도 있었고 사실 긴장해서 다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떠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그냥 훈련 기간 중에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대고 이런 것들 그만큼 이제 자신감을 획득했다는 거고 자기도 핵을 가졌다는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쉽지 않아지고 제가 우리 보수적인 분들이 이런 핵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북한에 퍼줘가지고 이런 거다라고 항상 욕을 해야 되는데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도발이 없었고 국지전이 오히려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부 들어오고 이렇게 대북 강경책을 하니까 이런 도발이 발생하는 건데 이걸 억지 춘향으로 전임 정권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거냐. 저는 핵 군축 뭐 이런 걸 떠나서 빨리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11월 8일 전후에 아마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아마 될 거고 그 다음에 7차 핵 실험이 이제 또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레드라인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미국이 군사적으로 협박할 게 아니라 조건 없는 대화 속에 뭔가 좀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정세현 장관님이 방금 북한이 정권 붕괴를 걱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가장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서방 국가에서는 체제 유지 시켜줄 테니까 핵 포기하라 이런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리비아도 받고 자기가 카다피가 어떻게 준 것도 받고 그렇지. 우크라이나를 또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핵도 포기 못하는 것이고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처럼 결국은 대화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외통수 4회 마치고요. 저희는 5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